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법인세법상 송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거. 자, 법인이 출자 임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전액 송금에 불산이 간다. 출자 임원, 그죠? 지급한 여비, 교육훈련비, 업무와 관련이 돼 있다네.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그죠?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출자만 한 사람, 그죠? 임원이 아닌데 출자만 한 사람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 그리고 여비는 송금불산이 되죠. 그래서 출자 임원이라는 얘기는 일을 하잖아요, 임원으로. 그죠? 여비 지급해줘야죠.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또 그럼 2번.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정해서 송금으로 인정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건 송금으로 인정이 되면 안 되죠. 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걸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죠. 이중으로 공제가 되는 혜택. 그죠?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은 거. 이거는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되겠죠. 자, 3번. 자, 비출자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는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따른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과 매출액 비율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분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분담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틀린 소리죠. 자, 공동경비 파트죠. 공동경비 파트는 출자 공동사업인지 비출자 공동사업인지에 따라 가지고 나뉘죠. 그죠? 출자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출자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따르죠. 출자 비율에 따라서. 그죠? 비출자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죠. 특수관계. 그래가지고 특수관계가 있으면 정기 매출액 비율 혹은 단기 매출액 비율 중에 선택 가능하죠. 근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매출액 중에서도 국내 매출액 혹은 해외 매출액 요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참석 인원수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총 자사가액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또 어떤 게 있었죠? 또 어떤 게 공동 구매 금액 비율로 하는 것도 가능했었어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비출자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이고요. 없으면 특수관계가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준용을 하죠. 그래서 이건 틀린 소리가 돼요. 그죠? 참 복잡죠. 참 복잡지만 이 공동경비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로 등장하기가 좀 힘들어요. 선택의 폭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 그걸 피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선택의 폭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중간에 끊겨서 죄송합니다. 재난 문자, 안전 문자가 와가지고 중간에 잠깐 끊겼어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안 된 건 송금으로는 인정이 되죠.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죠? 이게 맞는 말이 돼요. 자, 동그라미 5번.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벌가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죠. 업무와 관련했든 안 했든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법인세법상 조금 끊겼네요.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 자, 기억에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산했다네요. 법인세법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차이가 제일 큰 차이점 회계랑 자처이익은 입금으로 보죠. 그래서 입금 산입 기타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되죠. 자, 니은에 지방세 과원합금에 대한 환급 이자를 수령하고 이자 수익으로 계산했다. 이거는 법인세법상 조세정책적인 목적상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죠. 입금불산입 기타 해야 되겠죠. 자, D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했다. 손댈 게 없네요. 송금으로 인정되죠. 복리후생비로. 리을에 전기요금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 가산금을 세금과 원가로 비용 처리했다. 연체 가산금, 연체가 이긴다 그랬어요.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으니까 세무 조정할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교육훈련비 지출할 때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봐요. 송금불산이죠. 지배주주는 배당이 되겠죠. 됐죠? 비율 조금 읽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직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했다. 직원들 퇴직금 쌓아준 거 비용 처리되죠. 송금 인정되죠. 손댈 거 없네요. 그럼 기읍, 니은, 미음 이래 되겠네. 됐죠? 10번.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A가 제5기 사업연도에 계산한 비용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얼마냐? 송금부산이 방법을 물어보네요. 됐죠? 자, 괄호 1번. 지배주주 갑에게 지급한 여비 임직원이 아니라네요. 이거 송금부산이 배당이죠. 괄호 2번. 대표이사 을에게 지급한 상여금 송금 인정되죠. 다만 주총에서 결의된 급여 지급 기준 내외 금액이라래. 손댈 거 없네. 인정되지. 자, 3번. 제5기 사업연도에 지금 5기거든. 5기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 등, 법인세 등에는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전부 다 송금 불산이 방법. 잉여금 처분으로 보죠. 송금 불산이. 굳이 소득 처분까지 한다면 국가로 갔으니까 기타 사유출. 자, 4번에 제4기 작년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돼 있죠. 외상매출금. 이거는 작년의 송금이에요. 대손파트에서 제일 대표적인 신고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올해 손비로 계산하면 송금불산이 됩니다. 올해는 안 된다. 송금불산입니다. 자, 괄호 5번. 판매한 상품의 판매 장려금으로서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금액. 판매한 제품의 판매 장려금으로서 사전 약정 없이 지출한 금액 전액 송금 인정됩니다. 이걸 좀 주의해야 돼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 판매 장려금이 사전 약정 없이 지급을 하면 접대비로 봐서 한도 시부인 계산을 했어요. 물론 최근에도 세무조사 시에는 이걸 접대비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그런 건 등장하지 않아요. 법조문대로 판매 장려금은 이제 사전 약정이 있든 없든 지급한 거 전액 다 송금 인정된다. 됐죠? 그럼 송금불산 때는 항목만 합계를 내면 정답이 3번이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자, 11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제20기 사업연도 2020년 풀입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 가산조정금액과 차감조정금액의 차이금액을 계산해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 금액. 자, 이 멘트는 왜 주어졌느냐?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 얘기죠. 우리 별지 15서식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세무조정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의 송금사유 이 두 가지 세무조정은 저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멘트예요. 자, 괄호 1번. 손익계산 당기순이익이 150 있다. 자, 괄호 2번. 비용은 처리된 접대비 중 한도 초과액, 송금불산이 되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한도 계산하는 산식도 배울 거예요. 물론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출 될 거고. 자, 괄호 3번. 비용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벌가금, 송금불산이죠. 기타 사유출 될 거고. 괄호 4번에 비용으로 처리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거 송금불산입니다. 송금불산임이지만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괄호 5번. 수입으로 처리된 재산세 환급액 돼 있죠. 정기 납부분. 정기에 재산세를 냈어. 그때는 재산세는 송금 인정됐겠죠. 그걸 단기에 환급을 받았나 봐. 환급은 입금이잖아. 입금. 그죠? 입금. 그죠? 그래서 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 환급액. 그죠? 정기 납부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손댈 게 없다. 재산세 환급금. 그런데 괄호 6번에 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금 이자. 환급금 이자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상 입금 불상이라고 그랬죠. 자, 괄호 7번. 자원조정으로 처리된 자기주식 처분 이익. 그죠? 입금산입 기타 해야 되죠. 자처익, 입금산. 괄호 8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 요거는 입금산입과 송금산입이 동시에 와야 되죠. 자, 괄호 9번. 2월 공제 가능기간 2월 결손금. 뭐, 이거는 나중에, 각사무 소득금의 밑에, 그죠?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차감하는 안에서 차감하는 거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나타나는 것들, 요것들만 합계를 내면 1번 이렇게 되네요. 자, 잠깐, 괄호 8번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180만원, 요거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입금산입과 송금산입 두 가지 세무조정이 되죠.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조금 깁니다. 국제이익 기준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혹은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그럼 여윳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나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있겠죠. 투자자라고 얘기할게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사채를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재무상품 재무증권이라고 해요. 증권이라고 표현해볼게요.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분상품 지분증권이라고 표현해볼게요. 지분증권. 자, 이걸 우리는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금융자산. 이 금융자산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삼각부호가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됐나요? 됐죠? 조금만 더 해볼까? 그럼 결국 이 금융자산은 재무주권 아니면 지분주권. 그 말에 있어서 사채 아니면 주식이라는 얘기죠. 그죠? 둘 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될 수 있죠. 분류범죄할 수 있죠. 자, 삼각부호가 측정 금융자산은, 그죠? 원금과 이자라는 게 존재해야 되니까. 그죠? 사채는 되고 주식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도, 그죠? 자, 현금 흐름 모형의 원리금으로 이루어진 사업 모형. 그래서 사채만 되고 주식은 될 수 없죠. 단, 최초에 지정하는 경우에 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죠. 됐나요? 지금 방금 법인세법 문제에서 말했던 기타 포괄손익 이식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됐나요? 됐어요? 자, 요것만 따로 떼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것만 따로 떼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회사는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회사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얘기냐?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하나 취득을 했는데 평가를 했더니 180만 원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80만 원 증가시키고, 그리고 평가이익 180만 원. 이 평가이익의 성격은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자본의 네 번째 방,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는 방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법의 입장은 어떠냐? 법인세법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데? 자, 회사가 공정가치 평가한 거는 임의적인 평가증으로 봐요. 세법상 붕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개념상의 붕괴가 존재한다면 없을 거예요.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일단 감액시켜 봅시다. 감액시키자. 송금산입.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80만원 마이너스 6. 그와 동시에 평가이익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입금산입 기타 시켜야 되죠. 입금산입 기타 포괄손익 180만원 기타. 그래서 입금산입과 송금산입 두 가지 세무조정이 동시에 오는 거죠.
동시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괄호 8번에 이 180만원은 입금사니까 송금사님이 동시에 온다. 됐죠? 자, 잠깐 부연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2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랍니다. 아니고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주식회사 갑과 을은 공동으로 사업개발비 1억 원을 부담을 했고 이에 대해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였대.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죠. 그죠?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이면 출자 비율대로 나누면 된다고. 근데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이 아닌 비출자 공동사업자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특수관계가 없다라네? 그러면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을 해야 된다고.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 여기 있네. 40% 60% 해야 된다고. 그럼 총 1억 중에 갑은 4천만 원, 을은 6천만 원 분담 기준이 돼.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출했는데 갑은 5,100만 원을 지출했다네? 그러면 1,100만 원만큼이 송금불산이야. 공동경비 한도 초과해. 을은 지 분담 기준보다 적게 지출했네. 손댈 거 없네. 그럼 세무조정은 갑만 송금불산이 1,100만 원 기타 사유출. 2번이 되겠네. 됐죠? 됐습니다. 13번. 자, 주식회사 배워의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20기 사업년도 2020년 풀입니다. 세무조정을 하시오. 다음 배우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과 급여 지급 규정이 없다 합니다. 임원 상여금,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됐죠? 자, 손익계산상 인건비중. 요런 거 잘 읽어야 돼. 손익계산상 인건비중. 회사는 이 인건비를 지금 다 비용 처리해놨다. 그 얘기예요. 손비 처리했다. 단기말 퇴직한 임원과 부장에 대한 자료. 임원은 퇴직했나 보네요. 자, 임원 급여 4천만원, 상여 2,500, 퇴직급여 5,500, 임원 상여금 전액 다 송금불산입이죠. 왜? 급여 지급 기준이 없으니까. 송금불산이에요. 2,500만원 상여. 됐죠? 부장은 손댈 거고. 자, 바로 이번 제20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4천만원, 임원분 600만원 포함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세무조정 없어요. 손댈 거 없다고. 왜? 요거 송금으로 인정 안 되거든. 회사 잉여금을 처분한 형태를 했지 손비로 계산한 거 아니죠. 세무조정할 거 없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는 이게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이 가능했다니까. 물론 임원권을 빼고 직원에 대한 3,400만 원만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세법이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송금불산입이라고. 안 돼. 회사도 경비로 처리한, 손비로 처리한 게 아니니까 세무조정할 거 없다. 자꾸 등장할 겁니다. 자, 괄호 3번. 복리후생비 개정에는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이 4채가 있는데 유지비가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사택은 대주주 임원, 소액주주 임원, 비출자 임원 직원에게 각각 한 채씩 제공했고 사택 한 채당 유지비는 100만 원이래요. 사택과 관련된 불이익은 출자 임원에게만 있어요. 다시 상여금, 퇴직금과 관련된 제재사항은 모든 임원에게 있지만 사택과 관련된 불이익은 출자 임원에게만 있어요. 그때 출자 임원의 범위에는 1% 미만 보유주주인 소액주주는 제외해요. 그래서 소액주주 그리고 비출자 직원은 제외한 대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사택 제공이익 100만 원만 송금불산을 시킵니다. 상해처분이죠. 100만 원. 됐죠? 마무리합시다.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어디 걸리는 건데? 아까 임원 퇴직했다 했거든. 임원 퇴직 얼마 받았는데 퇴직금 5,500만 원 받았어. 퇴직금 한도에 걸리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근속기간은 4년 9개월 15일. 자, 임원 퇴직금 한도. 회사가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얼마인데? 아까 5,500만 원이 있었다. 그럼 세법상 한도는 어떻게 되는데? 1순위 정관이나 퇴직금 위임 규정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을 하는데 회사는 아까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대. 그러면 2순위 세법에 나와 있는 산식 들어야 돼. 세법에 나와 있는 산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말로 조지겠습니다. 자, 퇴직 전 1년간 총급여는 이유여하 불문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건 전부 다 급여에 들어가.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급여가 있다고. 어떤 게 있느냐?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 그리고 인정상여, 그리고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으로 처리된 금액, 그리고 마지막 하나, 두 가지가 더 있네요. 퇴직 명목으로 받은 금액으로서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마지막 하나,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죠. 됐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집어넣어야 돼. 다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보자. 아까 얼마 있었는데? 4천만 원 있었다. 그리고 상해 얼마? 2,500만 원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해야 되는 거는 송금불산입 되는 거. 아까 이 2,500만 원 송금불산입 됐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제외. 2,500만 원. 여기에 10분의 1을 곱하고.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는데? 4년 9개월 15일. 월할 계산을요. 그럼 4와 12분의 9를 해야 되냐, 10을 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이때 월수 미만의 일수는 버림을 합니다. 4와 12분의 9. 소득세법에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이번 퇴직금 한도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올림을 합니다. 4와 12분의 10이 됩니다. 법인세법은 버림입니다. 됐죠?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자, 함산 제가 조금 할게요. 함산 조금만 하면 이게 1,9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얼마만큼 한도초가 됐나요? 3,600만 원 한도초가 됐네요. 송금불산이요. 임원 퇴직금 한도초가액 3,600만 원. 상여 이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 강아지들이 좀 많이 짖죠? 저희 동네는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많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14번. 자, 다음은 제조업을 얘기하는 영리내부법인 주식회사 A의 제20기 4년도 2022년 풀입니다. 세무조정 관련 사항이며 제시된 자료 이외에 추가 사항은 없다. 정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인세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경우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그리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을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각각 순액으로 표시해봐라, 그 얘기요. 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는 기부금 한도초가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 사항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을표에는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된 금액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저는 세무조정을 해드릴게요. 자, 가해. 가해. 14번. 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장부상 자산 수준 이익으로 처리를 했대. 얼마? 450만 원. 잘했네. 세법도 자산 수준 이익은 입금이라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회사는 450만 원을 수익으로 잡았대. 시가는 550이고 시가가 입금이라고. 회사는 이미 450 잡았으니까 그 차익인 100만 원만 입금 산입 기타 하면 되겠죠. 100만 원 기타. 기타로 소득 처분됐으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들어가되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을표에는 안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나의 부가세 매출세액을 장부상 수익으로 처리했다네. 부가세 매출세액은 예수금이니까 부채잖아, 부채. 부채인데 이걸 수익으로 처리했다네. 그러면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부채를 살려야지. 입금불산 50만 마이너스 유보. 이거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도 나타나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을표에도 나타났고. 자, 다에 잉여금 처분 계획에 속하는 단기 귀속 배당 수익 금액으로서 단기 말까지 해당 금액을 수령하지 못해서 장부상 회계처리를 안 했다네. 회계처리를 수령한 걸로 보고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자, 얼마인데 그게 200만 원이래요. 다만 수익 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 조건을 만족하며 입금불산율은 30%랍니다. 그 입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얼마를? 배당받은 금액 300만 원, 입금산 200만 원, 입금산이 200만 원 유보. 그리고 수익 배당금 입금불산입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입금불산이 30% 곱하면 60만 원이죠. 60만 원 수익 배당금 입금불산입. 그죠? 기타. 이렇게 세무조정이 와야지.
됐죠? 자, 라에 단기에 이익 처분으로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 사전 서면 약정에 의해서 각각 지급한 성과 배분 상여금, 이건 세무조정이 없다고 해요. 과거에는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 배분 상여금은 송금사리 기타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어. 세무조정 없다. 자, 마에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돼 있죠.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송금불사리.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0만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합니다. 기타 사회 유출. 그런데 이 문제의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와 을표에 영향을 미치는 걸 고려를 했어.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을표에도 영향을 안 미쳐. 요건 고려하면 안 돼. 됐죠? 자, 바에 이게 조금 까다롭대. 그러니까 정기에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 중 단기에 환급돼서 장부상 잡수익으로 처리한 금액 30만 원이 있대. 이건 잠깐만 얘기해보자. 정기에 업무용 토지 재산세를 납부했대. 재산세를 정기에. 그걸 납부하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토지 원가로 잡았다는 얘기야. 회사가 토지를 잡았다는 얘기야. 30만 원. 근데 세법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냥 송금이지 토지 원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세무조정이 일어난다고. 세무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이걸 송금 산입시켜야지. 송금 산입 30만원 마이너스 6. 그럼 정기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정기에 회사는 재산세 30만원 지출한 걸 토지원가에 잡았지만 세법상으로는 토지를 감액시키면서 정기에 송금으로 잡아버린 거야. 그걸 단기에 환급을 받았대. 환급을 받았으면 정기에 송금이니까 단기에 입금이야. 정기에 송금을 환급받았으니까 입금이라고. 근데 회사가 어떤 회계처리를 했냐면 회사가 이걸 잡수익 처리했대. 그러면 세무조정이 없는 거야. 세무조정이 없다고. 회사 수익 처리했고 세법상 입금이 안 되니까 세무조정이 없다고. 됐나요? 그래서 반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럼 수험생들이 질문하러 와요. 세무사님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가 이상한데 네가 이상하지. 아니 정기에 그러면 송금사님 마이너스 유보한 거 이거 추인되는 거 아닙니까? 추인 안 된다니까. 추인 안 돼. 그럼 이건 언제 추인이 된대요? 회사가 어이구야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이거 자본적 지출이 아닌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네. 그래서 회사가 혹여나 단기부터 추후에 토지를 감액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데? 수정 회계처리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추인이 돼. 혹은 저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그때 추인이 된다고. 이때 추인이 되는 게 아니지. 회사가 수정 회계처리를 한 게 아니라고. 됐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렵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계를 내보세요. 합계를 내보시면 정답이 4번이 되나봐요. 4번 190.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미치는 영향은 190. 을표에 미치는 영향은 25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15번. 자, 15번 사이즈가 큽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영리내용법인 주식회사 A의 제20기 사업연도 2020년 풀입니다. 결산 자료이며 제시된 다음 자료 이외의 세무조정과 관련한 다른 사항은 없다. 이를 근거로 한 제20기의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반영했을 때 법인세법상 각 사업주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세무조정 해보라고 얘기네. 다만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겠다. 그리고 19기까지는 세무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주식회사 A는 자금 및 증명서를 적정하게 작성 보관하고 있고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은 없대. 자, 해볼게요. 괄호 1번. 주식회사 A는 제19기에 작년에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 갑으로부터 시가 700만원짜리 유가증권을 500만 내 저가 매입했네. 저가 매입하고
취득가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했다는 얘기는 500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지. 법인세 500.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이를 입금사님 유보하죠. 그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주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 700인데 현금 500이라는 거래가액 저가로 매입했으면 시가 700과 거래가액 500의 차이인 200을 입금사님 유보로 세무조정하죠. 입금사님 유보. 근데 이건 작년에 일어나는 세무조정이야. 이걸 올해 반영하면 안 돼. 올해 세무조정을 물어봤잖아. 이건 작년에 이런 세무조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제20기에 동유가증권을 모두 처분하고 현금을 수령했대. 처분을 했다네. 처분을. 그럼 뭐 하는 얘기인데? 요걸 올해 추인하라는 얘기지. 처분시 추인. 다 추인했지. 송금살인. 200만원 마이너스. 이게 올해 세무조정에 들어갈 내용이지. 됐습니까? 됐나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여러 개의 해를 동시에 물어볼 때, 여러 개의 해를 제시해놓고 올해만 물어볼 때는 꼭 작년 이전에 유보사항이 발생하는 걸 주고 올해에 그 중에 일부 혹은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이런 게 주어져요. 그러면 처분시 추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보잔액 추인. 유보잔액의 추인의 유형은 3가지가 있죠. 처분시 추인, 그리고 시인부족이 발생했을 때 추인, 또 법에 따른 평가증이 있을 때 추인. 감가상각 파트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괄호 2번. 주식회사 A 소유의 건물을 임대보증금 5천만 원을 수령하고 19기부터 임대하고 있는데 취득가액은 1억 원, 토지가액 6천이고 제20기 중 임대보증금 10만 원의 수입이자가 발생했고 기획재정부령에 의해서 정기예금 이자율 14% 간주임대료 관련된 자료네요. 근데 주의해야 된다고.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입금에 해당하지만 모든 법인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건 아니야. 물론 추계 시에는 모든 법인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죠. 추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데 이 회사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 간주임대료는 현혹재료라고. 됐죠? 실력이 없으면 세월아 내월아 계산하고 앉아있죠. 그죠? 자, 그 다음 괄호 3번. 접대비를 지출을 하고 전액 송금을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네요. 접대비를 지출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매입세 5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비용으로 계상을 했다네.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부가세법상. 그럼 법인세법상 송금으로는 인정이 되냐? 송금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접대비 파트에서 공부하겠지만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봐서 접대비 한도 시부인 계산 과정에 같이 집어넣어요. 같이 집어넣는데 다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없으니까 전액 한도 내 금액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도 내 금액이니까 송금으로 인정이 되겠죠. 회사는 비용 처리했다죠.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마지막. 주식회사 A는 성과 산정 지표를 정해서 목표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10%를 성과 배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노사협약을 통해 서면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20기 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 배분 상여금을 산정을 해서 임원 100만원, 직원에게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회계처리를 이 성과 배분 상여금을 인여금 처분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 얘기예요. 세무조정 없어요. 법이 개정이 이루어졌다 했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 300 중에 직원에 대한 분 200만원을 송금 차리 기타 했었다고. 이제는 그런 거 없다. 세무조정이 없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합격을 내면 3번에 200만원 감소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자, 마지막 문제로 갑시다. 마지막 문제는 업무용 소유자 규정입니다. 자, 16번. 다음은 제조업을 여기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식회사 A, 한국채택국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이 아니랍니다. 중소기업 아니랍니다. 자, 제20기 사업년도에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20기 말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유보잔액을 뽑아보래요. 유보잔액. 제가 세무조정 해드릴게요. 유보잔액 여러분들이 좀 네팅해보세요. 자, 괄호 1번. 2020년 1월 1일에 임원 전용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1월 1일. 그죠?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이죠. 그게 독특하죠. 결산조정 항목, 제일 대표적인 결산조정 항목이 감가상각비는 제일 대표적인 결산조정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소임차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이죠. 강제상각. 그죠? 자, 그래서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네. 강제상각 한번 해보자. 강제상각. 그죠? 회사는 과로 이번에 감가상각비를 2천만 원을 관련 비용으로 잡아놨네.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이야. 세법상 한도. 취득가액 얼마? 1억 2천. 그죠? 그리고 5년 정액이니까 5년. 월할 계산 항상 주의해야 돼요. 1월 1일에 취득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월할 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럼 2,400. 시인 부족이 발생했죠? 이때는 강제상각이니까 송금상해 시켜야 된다고. 송금상해. $400만원 마이너스 6. 그러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2,000이 아니라 2,400이 된다고. 2,400. 다시 문제 보자. 자, 괄호 이번에 관련 비용이 주어졌네요. 관련 비용에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400에서 총 2,400이라고 되어 있다네요. 회사는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를 했답니다. 그럼 주행거리를 가지고 업무 사용 비율을 뽑아내야 되죠. 그 업무 사용 비율이 90%라고 지금 주어져 있네. 키로수 가지고 하면 되죠. 해당 사업도 상시 근로자 수는 10명이다. 그죠? 5명 미만이 아니네. 그게 무슨 말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서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 합계액이 50% 초과하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한도가 반으로 확 줄어들죠. 어떻게 한도가 확 줄어드는데? 그죠? 업무 사용 금액, 업무 사용 비율을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차감해 주는데,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주죠. 또 감가상각비 매년 인식할 수 있는 한도액이 800인데 이런 경우에는 400밖에 인정을 안 해주죠. 그죠? 누구 이름을 따가지고 누구 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어쨌든 접대비에 관련돼 가지고도 불이익이 있는데 지금 업무용 소임차 하고 있으니까 접대비는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고, 어쨌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아니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법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도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규정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다. 그러면 업무 승용차 관련된 비용부터 한번 뽑아보자. 자, 관련 비용. 관련 비용이 얼마인데? 아까 감가상각비 2,000이 있었고, 그죠? 나머지 금액이 400이 있었죠. 그런데 관련 비용의 2천만 원은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고 법에서 정한, 그죠? 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비는 2,400이니까 2,400으로 해야 돼요. 400. 이걸 주의해야 되죠. 그죠? 여기다가 1- 업무 사용 비율. 요걸 암산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281이 되네요. 280. 송금불산이. 업무 미사용 금액 280만원. 아까 누가 탄다 했는데? 대표이사가 탄다 했나? 임원이 탄다 했죠? 상이가. 자, 마지막 하나.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를 봅시다. 시부인 계산. 자,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아까 2,000이었는데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2,400이라 했어요. 2,400. 그런데 이 2,400 중에 아까 1-90%인 10%에 대해서는 부인이 됐죠. 그래서 부인이 안 돼. 90%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요거가 세법상 한도는 얼마인데? 세법상 한도는 800이죠. 월할 계산 항상 따져봐야 돼요. 4월 1일부터 했으면 12분의 9를 곱해야 돼요. 근데 1년 내내니까 800이에요. 월할 계산 안 했고.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합계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차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1,360이 나오네요. 송금불산이. 회사가 차를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니까 1,360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유보해야 됩니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에는 기타 사유 주처분되고요. 됐죠? 이 세 가지 세무조정 사항을 네팅을 하면 정답이 2번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됐습니다. 약속한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재무의 출자 전환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재무의 출자 전환이다. 재무의 출자 전환이라는 얘기는 재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입장에서 이 빚을 안 갚는 대신에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자만 따박따박 받아먹고 있다가 위치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바뀌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배당을 받고 그리고 주식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채무자 입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채무자 입장에서 만약에 채권이 450원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주식의 발행가액도 450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행가액 450원. 익명가액은 얼마인데? 익명가액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350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차변에는 채권이 없어지면서, 그죠? 이렇게 채권이 없어지면서, 재무가 없어지면서, 대변에는 주식을 발행하니까 자본금 100원, 그리고 주발초 350원 이래 될 거예요. 회사가. 근데 세법은 조금 다르다 그 얘기예요. 세법은 어떻게 다른데 중간에 시가를 하나 집어넣어요. 시가를 하나 집어넣어요. 시가가 300원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이, 요것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봐요. 입금 불산이 방법이죠. 그죠? 그리고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이 있죠. 요건 채무 면제이익으로 보죠. (150원) 그죠? 요거는 입금한 겁니다. 입금. 됐나요? 회사가 저렇게 분기를 끊었으면 주발주 350 중에 150은 입금이니까 입금산이 기타라는 세무조정이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입금 채무 면제이익은 단기의 과세가 될 거예요. 다만 이 입금 중에 일부를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죠. (2월 결손금이 20원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20원 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월 결손금의 범위는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죠. 원래 결손금의 2월 공제는 10년이잖아. 이거는 관계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 지금 채무 면제이익을 가지고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했다고. 보전에 충당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 중에 20원은 입금 불사할 때죠. 기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머지 잔액이 얼마가 남습니까? 나머지 잔액이라는 얘기는 단기에 과세되는 건 130이 남죠. 그런데 이 법인이 채무자가 요건 충족 법인에 해당한다. 요건 충족 법인에 해당하면 이 잔여 130도 단기에 당장 과세하지 않고 뒤로 시점을 밀어주죠. 그죠? 어떻게 밀어주는데? 입금 불상. 기타 또는 마이너스 유보를 하고 차기 이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입금산 기타 또는 유보로 추인하는 형태로 그 시점에 가서 과세를 하도록 지금은 이연시켜주는 거죠. 그럼 요건 충족 법인은 어떤 법인인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든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에 착수를 했다든지 재무개편 계획 사업 승인을 받았다든지 누가 봐도 엄청 어렵구나, 곧 망하겠구나, 근데 안 망하고 회생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 업체구나, 그런 업체들 법인세법에서 도와주고 싶다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채무 면제이익이 발생했다고. 채무 면제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채권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얼마나 어려우면 채권을 포기하면서 면해주겠어. 일부라도 받고 싶은 거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 면제이익이 발생했는데 이걸 입금으로 봐서 단기에 일부를 세금으로 떼버리면 이 회사가 다시 커가는데 찬물을 팍 끼얹는 효과라고.
그래서 과세 시점을 뒤로 밀어준다. 이연시켜준다. 그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채무자 입장이에요. 자, 이제 채권자 입장을 볼게요. 자, 채권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450원짜리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에 채무자의 주식을 받아오죠. 주식이라고 그냥 쓸게요. 우리 시험에서 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간혹 물어봅니다.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조건 시가예요. 받은 거의 시가. 300원이다. 그 얘기. 그러면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150원.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저 채무자가 요건 충족법인이었대. 채무자가 요건 충족이래. 요건 충족법인에 해당한대. 그럼 채무자가 아까 요건 충족법인에 해당하면 채무 면제의 전액을 다 입금 불산이 기타 혹은 마이너스 유입으로 과세 시점을 뒤로 밀어주는 혜택을 준다 했잖아. 채권자 입장도 똑같아요. 채무자가 만약에 요건 충족법인에 해당이 돼서 과세 시점을 뒤로 이연시키게 됐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밀어주겠다. 어떻게 밀어주는데? 당장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장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채권 450원짜리가 없어지면서 받아온 주식이 있죠. 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멸한 채권의 자금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맞춰보래요. 그러면 당장 손익이 없어지죠. 됐나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 채권이 대손불능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불능 채권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일반적인 경우처럼 분기가 끊어져요. 채권 450 없어지고요. 그리고 주식은 시가인 300원만 들어오고요. 그리고 손실 150원 있죠. 이 손실 150원은 처분 손실이라고 했든 평가 손실, 감액 손실, 대손금 뭐라고 하든 전부 다 손금 불산이 돼요. 됐나요? 됐죠? 그럼 도대체 이 대손불능 채권이 뭐냐? 이 대손불능 채권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대손불능 채권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채무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보증채무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권. 다시 대손불능 채권 두 가지, 보증채무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권. 이 두 가지입니다. 됐나요? 이 두 가지는 대손 파트에서 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자, 채권이 대손불능 채권에 해당을 하면 손금 불산이 돼요. 전액다. 계정값은 뭐라고 쓰든 상관없이. 자, 이왕 손댄 김에 시간이 조금 많이 진행됐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처분 손실 150원 어떻게 처분하는지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채권 450원짜리가 없어지고 300원짜리 주식 시가인 300원짜리를 받아오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처분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 면제이익이고, 이 처분 손실 150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법인세법에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됐나요? 됐어요? 자,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저 처분 손실 150원은 적대비용입니다. 적대비용 와서 한도 시부인 계산이 들어가요. 저 150원을. 만약에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저 금액을 기부금으로 봐요. 기부금으로 봐서 또 한도 시부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은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이래.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의 계산 부인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위의 사유에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는 채권을 포기한다. 정당한 사유. 채권을 포기했다는 게 무슨 표현인데 450원인데 300원 받고 150원 포기했다 그 얘기예요. 이 포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액 송금 인정해 줍니다. 물론 현업에서 최근에 실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대비로 처리를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법조문 그대로. 우리 법조문에서는 위의 사유에 해당이 안 되고 채권을 포기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 됐죠? 됐습니다. 송금과 송금분사리 파트는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손익기속 시기, 그리고 자산부채 평가, 그리고 나서 의제 배당, 지급이자 송금분사리,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대손 충당금, 일시상환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그리고 조토법상 준비금, 이런 거. 그리고 나면 부당이익 계산 부위. 그러면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됐죠?